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창밖에선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지막 잎새를 흔들고 제 등잔불은 이렇게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붓을 들어 아주 오래된 기억 속의 이야기를 적어 내립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깊은 골짜기 햇볕도 겨우 드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법도와 예절이 산 그림자보다 더 무겁게 사람들을 짓누르던 시절이었지요. 가을이 깊어 볏짚을 얹은 초가집 지붕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릴 무렵 마을 가장자리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다미단이라는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미의 얼굴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커다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에 데인 자국처럼 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화기호괴의 인인이라 부르며 쉬쉬했습니다. 불귀신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는 낙인이었지요. 다미는 그 낙인 때문에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이슬을 머금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빛바랜 잿빛 한복, 치마폭이 젖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묵묵히 뿌리를 캐고 잎을 땄습니다. 마을 장터에 약초를 내다 팔 때도 사람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거나 물건만 받고는 서둘러 돈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어미들은 제 아이의 눈을 가리며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지요.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리는 소리는 칼날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싸늘한 아궁이에 겨우 불을 지필 때면 마을 안쪽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밥 짓는 연기가 다미의 빈 부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저녁은 늘 식은 보리밥 한 덩이와 소금에 절인 무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방 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등잔불 그림자와 문틈으로 스며드는 지리산의 거친 바람 소리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그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겁에 질린 젊은 어미 하나가 포대기에 싼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마저 가빴습니다. 어미는 마을 의원에게 갔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다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방 안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이 아이의 이마를 짚는 순간 그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입술과 귓가를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벽에 매달아 두었던 약초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자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궁에서 일하던 의관이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 산골로 쫓겨난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등지기 전까지 어린 다미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의술과 약초,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에는 귀천이 없단다, 다미야.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다미는 빠르게 말려둔 도라지와 생강, 그리고 이름 모를 뿌리 몇 가지를 꺼내 돌절구에 빻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작은 약탕기에서 진한 약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는 방 안의 냉기를 몰아내고 절망에 빠진 어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습니다. 다미는 정성껏 달인 탕약을 식혀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품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몇 입과 감자 몇 알을 꺼내려 했습니다.
다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저으며 아이에게 덮어줄 말은 천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닫힌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마을의 어른인 최대감이 하인 몇을 거느리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법도와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완고한 유학자였습니다. 한밤중에 부잣집 며느리가 불길한 다미의 초가에 드나드는 것을 본 하인의 고자질을 받은 것이지요. 내년이 감히 최대감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요사스러운 재주로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성한 생명을 더럽히려 드느냐. 저주받은 내년이 어찌 감히 의수를 논한단 말인가. 이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짓이다. 최대감은 다미가 아이에게 먹이려던 남은 약사발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은 탕약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쏟아졌고 아이의 어미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미는 비명을 지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흙바닥에 검게 번져가는 약물 자국과 깨진 사기 조각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을 쥐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한기보다 더 시린 절망이 어린 여의사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그리고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지리산의 봉우리들은 하룻밤 사이에 흰머리가 되었고 살을 내는 듯한 삭풍 쇼풍 이 마을을 울부짖으며 지나갔습니다. 최대감의 질책이 채이치기도 전에 마을에는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혹독한 가뭄이 몇 달간 이어져 우물이 마르고 땅이 쩍쩍 갈라지더니 급기야 정체 모를 역병입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른 기침을 콜로 기다가 이내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곡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의원은 속수무책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짙게 깔렸습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절박함은 희생양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핏발선 눈이 향한 곳은 마을 가장자리에 불길한 초가 다미의 집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으고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불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당은 눈을 뒤집고 칼춤을 추며 작두에 올랐습니다. 한참이나 괴성을 지르던 무당이 호련 칼끝을 다미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기호구의 인이 재앙을 불렀다. 저 계집의 붉은 점이 산신의 노여움을 사 역기를 불러들인 것이다. 저 불길한 것을 마을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산채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마른 장작에 붙은 불길처럼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 계집을 죽여라, 당장 끌어내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필이면 지리산에 첫눈이 폭설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듯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횃불을 든 성남마을 사람들이 다미의 살인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엉켜 귀를 찢을 듯했습니다. 다미는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깨어 속옷 바람으로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붉은 뺨이 횃불 빛에 일렁이며 더욱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끼보듯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최대감이 눈보라를 뚫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추위에 떠는 다미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저 불길한 것을 당장 산속 깊은 곳으로 끌어내다 버려라.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호랑이 밥이 되든 얼어 죽든 내버려 두란 말이다. 다미는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변명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람들의 발길질에 떠밀려 눈밭에 넘어졌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방 안 선반에 있던 작은 약초, 주머니 하나만을 간신히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 어귀까지 끌고 가 깊은 산을 향해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저주 섞인 고함이 그녀의 등 뒤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다미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온몸이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주는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녹아내린 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얇은 옷은 이미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고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붉은 점이 있던 뺨은 이제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희미해지는 눈앞으로 익숙한 바위 틈이 보였습니다. 여름날 약초를 캐다 비를 피하곤 했던 작은 동굴 동쿠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기어 들어갔고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참이나 정신을 잃었던 다미는 지독한 한기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동굴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구석에서 누군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다가 주머니 속 부싯돌을 꺼내 간신히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동굴 안에서 주운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자 희미한 빛이 동굴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동굴 구석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몰아친 눈이 그의 몸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들이 입는 선비의 도포 다퍼를 입고 있었는데 흙과 피로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단의 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용의 문양이 새겨진 값비싼 검 한 자루가 눈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사내에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미는 그가 옆구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포를 헤치자 깊게 베인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자객의 칼에 찔린 듯 상처 주변이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다미는 자신을 쫓아낸 마을 사람들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도 자신의 처절한 신세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환자만이 있었습니다. 의원이었던 아버지의 피가 그녀의 몸속에서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얼어붙은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굴 입구에 쌓인 깨끗한 눈을 한 움큼 뭉쳐와 사내의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약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말린 지혈초 지쉐처 몇 잎을 꺼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입에 넣고 잘게 씹었습니다. 거친 약초의 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씹어 으깬 약초를 사내의 상처에 정성껏 덮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었습니다. 그 작은 동굴 안에서 세상에게 버림받은 두 생명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혹독한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밤새도록 꺼져가는 불씨를 살피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사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미는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도 매일 눈을 헤치고 나가 눈 밑에 숨어 있는 나무뿌리 슈건을 캐내어 멀건 죽 좌울 쏘았습니다. 사내는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를 간호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두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와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사내가 드디어 긴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흐릿한 시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다미의 얼굴 반쪽을 비췄습니다. 사내의 눈에 그녀의 붉은 점댐 이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다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또다시 그 혐오 생오와 경멸의 눈빛을 마주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공포 혐오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이에 대한 알 수 없는 고마움 간제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낙인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한 생명의 은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미가 평생 처음 받아보는 한 인간을 향한 순수한 시선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은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이 기거하는 작은 동굴 안은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다미가 구해온 말은 장작이 타닥거리며 불을 피웠고 그 온기는 사내의 상처뿐 아니라 다미의 얼어붙은 마음마저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사내 이원은 다미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기력을 차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미의 붉은 점을 의식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을 돌보는 그녀의 손길과 고요한 눈빛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헌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상처는 아물어가는 듯했으나 칼끝에 묻어있던 독도 이 뒤늦게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불덩이 같은 열에 휩싸였고 상처 주변이 검푸르게 변해가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다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약초를 동원했지만 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약초 주머니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다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지리산 가장 높은 벼랑 끈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에만 자라는 버섯이 있다. 설화 쇠파버섯이라 불리는 그 버섯은 어떤 맹독도 중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지. 그것은 거의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약재였습니다. 훤히 얕은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위험하오. 다미는 그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약초 호미를 허리춤에 꽂고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세찬 눈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오직 자신만이 아는 험한 바위길을 탔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생각하며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바람이 가장 거센 바위 틈에서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설화버섯 몇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얼음꽃처럼 차갑고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캐내어 품 안에 넣고 왔던 길을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헌은 그녀가 돌아왔을 때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희미한 눈으로 눈범벅이 된 채 버섯을 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붉은 뺨은 추위에 얼어붙어 있었지만 두 눈은 결연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한 흙냄새와 함께 탕약이 끓는 냄새가 동굴 안에 퍼졌습니다. 다미는 정성껏 달인 약을 헌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꼬박 하루가 지나자 헌의 열이 기적처럼 내리기 시작했고 검푸르던 상처의 도끼도 옅어졌습니다. 헌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의술을. 다미는 불씨를 돌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궁의 의관이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 산골로 쫓겨나셨지요. 아버님은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은 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원망 대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려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다미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최고어의 들을 보아왔던 그였지만 이 이름 없는 산골 처녀의 의술과 담대함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붉은 점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고귀한 인술 연식과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동굴로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찾아왔습니다. 지난 가을 다미가 아이를 살려주었던 그 젊은 어미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반쯤 얼어붙은 몸으로 다미 앞에 쓰러져 절을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의녀님, 마을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역병이 돌아 노인들과 아이들이 최대감 댁 외아드님까지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다미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귓가에 호랑이 밥이 되라던 그들의 저주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그들의 흉흉한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몸을 추스르고 앉아있던 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인예는 그들의 잔인함에 갇혀서는 아니되오. 그대의 인옌. 헌은 그녀를 인자함이라 불렀습니다. 평생 화기라 불리던 다미에게 그 말은 천둥처럼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미는 절박하게 매달린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물이 아닌 의원으로 봐주는 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헌의 존중 속에서 자라난 내면의 힘이 마침내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겠습니다. 다미는 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젊은 부부를 따라 눈 덮인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려왔고 길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최대감의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위세 등등했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절망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대감은 외아들의 머리맡에서 넋이 나간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간의 선다미를 보고는 유령이라도 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토록 경멸했던 자신이 직접 산속으로 내쫓았던 불길한 계집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절박한 흐느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미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집안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얼어붙은 최대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감 다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꺼져가는 저 어린 생명 성명이 가엾을 뿐입니다. 다미는 더 이상 최대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하인들에게 당장 찬 바람이 들어오도록 모든 문을 열라고 명했습니다. 물을 끓이시오. 쑥을 태워 집안의 탁한 기운을 몰아내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폈고 가지고 내려온 설화버섯의 뿌리 일부를 갈아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을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수모를 당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직 기운이 남은 자들은 들으시오. 모든 환자들을 이곳으로 모으시오.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고 열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분리하시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붉은 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살기 위해 이 작은 여의사의 지시에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마을 마당은 거대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와 신음 소리, 그리고 물을 끓이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다미는 쉴 새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산에서 배운 대로 약초를 조합해 탕약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역병의 지독한 냄새는 이내 맵고도 향기로운 생강 달이는 냄새와 쌉싸름한 탕약 냄새로 바뀌어 갔습니다. 다미는 꼬박 사흘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녀의 잿빛 한복은 땀과 약물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역병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지리산 골짜기에도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산수유 노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던 마을에는 서툴지만 다시금 사람 사는 소리가 채워졌습니다. 다미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병에서 막 회복한 노인들을 위해 기력을 보충할 약재를 다리고 아이들에게는 면역력을 키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미를 화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붉은 점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은연임이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낡은 초가집은 마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정오였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에 번쩍였고 허리춤의 칼은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궁궐의 정예 금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길가에 엎드려 공포에 떨었습니다. 금군을 이끌던 장수는 마을 마당에서 약초를 빻고 있는 한 사내를 발견하고는 말에서 뛰어내려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덴샤 옥체를 보전하시었나이까 신들을 용서치 마옵소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반쯤 정신을 잃고 엎드려 있는 가운데 다미와 함께 약초를 빻던 그 남루한 선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학자의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가 일어선 순간 온 세상의 무게중심이 그에게로 쏠리는 듯한 압도적인 위엄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이원 자객들을 피해 산속에서 조난당했던 이 나라의 임금 주상 전하였습니다. 가장 경악한 것은 최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외아들을 살려낸 다미에게 마지못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정체 모를 떠돌이라 멸시했던 사내가 지존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전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이원은 차가운 눈으로
최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엄중했습니다. 그대의 죄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죄는 무지로 생명을 경시하고 두려움으로 진실을 외면했으며 그대의 오만한 체면으로 어진 이를 핍박한 것이다. 임금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최대감의 전 재산을 몰수한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재산으로 이 마을의 가난한 백성을 위한 구율소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최대감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대는 그토록 중시하던 체면과 가문을 버리고 그대가 평생토록 천시하던 저 아래 것들의 일을 하며 살 것이다. 이 구율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병자들의 오물을 치우고 약탕기를 닦으며 그대의 어리석음을 평생토록 참회하라. 이는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는 나의 마지막 잡이다. 최대감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이화는 말끔한 용포로 갈아입고 다미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떠돌이 선비가 아닌 한나라의 군주였습니다. 그는 다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는 나의 생명을 구했고 나의 백성들을 구했소. 짐은 그대에게 합당한 영광을 내리고자 하오. 허는 그녀에게 궁궁으로 함께 갈 것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억울하게 죽은 의관의 신원을 복권시키고 다미를 궁의 정식 의녀로 삼아 최고의 지위와 부귀영화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 곧 지위 높은 귀인이 되어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미는 평생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의 붉은 뺨마저 빛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임금 앞에 조용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허나, 소인의 자리는 궁궐이 아니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지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산은 소인의 집이며 이곳의 약초들은 소인의 가족입니다.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의술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아픈 백성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하께서 세워주실 그 구율소에서 소인은 평생을 아픈 이들과 함께 살고 싶나이다. 허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나라의 임금이 아닌 그녀에게 생명을 빚진 한 사내로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대의 뜻이 짐의 뜻보다 높고 깊구려. 짐이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소. 임금은 그녀의 뜻대로 마을에 크고 깨끗한 구율소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다미를 위한 아담하고 정갈한 새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 늙은이의 기억 속 마지막 풍경은 이렇습니다. 따사로운 늦봄의 햇살 아래 다미가 새로 지은 구율소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한 푸른빛이 도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침에 좋고 저것은 배앓이에 좋단다. 그녀의 붉은 뺨은 더 이상 흉터나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험한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지리산의 붉은 진달래 꽃잎처럼 당당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뺨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왕의 의녀이신 다미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창밖에선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지막 잎새를 흔들고 제 등잔불은 이렇게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붓을 들어 아주 오래된 기억 속의 이야기를 적어 내립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깊은 골짜기 햇볕도 겨우 드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법도와 예절이 산 그림자보다 더 무겁게 사람들을 짓누르던 시절이었지요. 가을이 깊어 볏짚을 얹은 초가집 지붕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릴 무렵 마을 가장자리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다미단이라는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미의 얼굴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커다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에 데인 자국처럼 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화기호괴의 인인이라 부르며 쉬쉬했습니다. 불귀신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는 낙인이었지요. 다미는 그 낙인 때문에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이슬을 머금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빛바랜 잿빛 한복, 치마폭이 젖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묵묵히 뿌리를 캐고 잎을 땄습니다. 마을 장터에 약초를 내다 팔 때도 사람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거나 물건만 받고는 서둘러 돈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어미들은 제 아이의 눈을 가리며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지요.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리는 소리는 칼날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싸늘한 아궁이에 겨우 불을 지필 때면 마을 안쪽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밥 짓는 연기가 다미의 빈 부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저녁은 늘 식은 보리밥 한 덩이와 소금에 절인 무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방 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등잔불 그림자와 문틈으로 스며드는 지리산의 거친 바람 소리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그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겁에 질린 젊은 어미 하나가 포대기에 싼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마저 가빴습니다. 어미는 마을 의원에게 갔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다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방 안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이 아이의 이마를 짚는 순간 그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입술과 귓가를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벽에 매달아 두었던 약초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자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궁에서 일하던 의관이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 산골로 쫓겨난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등지기 전까지 어린 다미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의술과 약초,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에는 귀천이 없단다, 다미야.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다미는 빠르게 말려둔 도라지와 생강, 그리고 이름 모를 뿌리 몇 가지를 꺼내 돌절구에 빻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작은 약탕기에서 진한 약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는 방 안의 냉기를 몰아내고 절망에 빠진 어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습니다. 다미는 정성껏 달인 탕약을 식혀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품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몇 입과 감자 몇 알을 꺼내려 했습니다. 다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저으며 아이에게 덮어줄 말은 천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닫힌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마을의 어른인 최대감이 하인 며칠 거느리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법도와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완고한 유학자였습니다. 한밤중에 부잣집 며느리가 불길한 다미의 초가에 드나드는 것을 본 하인의 고자질을 받은 것이지요. 내년이 감히 최대감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요사스러운 재주로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성한 생명을 더럽히려 드느냐. 저주받은 내년이 어찌 감히 의수를 논한단 말인가. 이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짓이다. 최대감은 다미가 아이에게 먹이려던 남은 약사발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은 탕약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쏟아졌고 아이의 어미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미는 비명을 지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흙바닥에 검게 번져가는 약물 자국과 깨진 사기 조각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을 쥐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한기보다 더 시린 절망이 어린 여의사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그리고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지리산의 봉우리들은 하룻밤 사이에 흰머리가 되었고 살을 내는 듯한 삭풍 쇼풍 이 마을을 울부짖으며 지나갔습니다. 최대감의 질책이 채이치기도 전에 마을에는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혹독한 가뭄이 몇 달간 이어져 우물이 마르고 땅이 쩍쩍 갈라지더니 급기야 정체 모를 역병이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른 기침을 콜록이다가 이내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곡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의원은 속수무책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짙게 깔렸습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절박함은 희생양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핏발선 눈이 향한 곳은 마을 가장자리에 불길한 초가 다미의 집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으고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불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당은 눈을 뒤집고 칼춤을 추며 작두에 올랐습니다. 한참이나 괴성을 지르던 무당이 호련 칼끝을 다미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기호구의 인이 재앙을 불렀다. 저 계집의 붉은 점이 산신의 노여움을 사 역기를 불러들인 것이다. 저 불길한 것을 마을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산채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마른 장작에 붙은 불길처럼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 계집을 죽여라, 당장 끌어내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필이면 지리산에 첫눈이 폭설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듯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횃불을 든 성남마을 사람들이 다미의 살인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엉켜 귀를 찢을 듯했습니다. 다미는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깨어 속옷 바람으로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붉은 뺨이 횃불 빛에 일렁이며 더욱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악귀 보듯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최대감이 눈보라를 뚫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추위에 떠는 다미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저 불길한 것을 당장 산속 깊은 곳으로 끌어내다 버려라.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호랑이 밥이 되든 얼어 죽든 내버려 두란 말이다. 다미는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변명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람들의 발길질에 떠밀려 눈밭에 넘어졌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방 안 선반에 있던 작은 약초, 주머니 하나만을 간신히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 어귀까지 끌고 가 깊은 산을 향해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저주 섞인 고함이 그녀의 등 뒤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다미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온몸이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주는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녹아내린 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얇은 옷은 이미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고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붉은 점이 있던 뺨은 이제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희미해지는 눈앞으로 익숙한 바위 틈이 보였습니다. 여름날 약초를 캐다 비를 피하곤 했던 작은 동굴 동쿠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기어 들어갔고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참이나 정신을 잃었던 다미는 지독한 한기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동굴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구석에서 누군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다가 주머니 속 부싯돌을 꺼내 간신히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동굴 안에서 주운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자 희미한 빛이 동굴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동굴 구석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몰아친 눈이 그의 몸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들이 입는 선비의 도포 덮어를 입고 있었는데 흙과 피로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단의 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용의 문양이 새겨진 값비싼 검 한 자루가 눈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사내에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미는 그가 옆구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포를 해치자 깊게 베인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자객의 칼에 찔린 듯 상처 주변이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다미는 자신을 쫓아낸 마을 사람들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도 자신의 처절한 신세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환자만이 있었습니다. 의원이었던 아버지의 피가 그녀의 몸속에서 다시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얼어붙은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굴 입구에 쌓인 깨끗한 눈을 한 움큼 뭉쳐와 사내의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약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말린 지혈초 지쉐처 몇 잎을 꺼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입에 넣고 잘게 씹었습니다. 거친 약초의 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씹어 으깬 약초를 사내의 상처에 정성껏 덮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었습니다. 그 작은 동굴 안에서 세상에게 버림받은 두 생명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혹독한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밤새도록 꺼져가는 불씨를 살피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사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미는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도 매일 눈을 헤치고 나가 눈 밑에 숨어 있는 나무뿌리 수건을 캐내어 멀건 죽 좌울 쏘았습니다. 사내는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를 간호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두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와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사내가 드디어 긴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흐릿한 시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다미의 얼굴 반쪽을 비췄습니다. 사내의 눈에 그녀의 붉은 점댐 이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다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또다시 그 혐오 생오와 경멸의 눈빛을 마주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공포 혐오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이에 대한 알 수 없는 고마움 간제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낙인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한 생명의 은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미가 평생 처음 받아보는 한 인간을 향한 순수한 시선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은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이 기거하는 작은 동굴 안은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다미가 구해온 말은 장작이 타닥거리며 불을 피웠고 그 온기는 사내의 상처뿐 아니라 다미의 얼어붙은 마음마저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사내 이원은 다미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기력을 차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미의 붉은 점을 의식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을 돌보는 그녀의 손길과 고요한 눈빛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헌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상처는 아물어가는 듯했으나 칼끝에 묻어있던 독도 이 뒤늦게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불덩이 같은 열에 휩싸였고 상처 주변이 검푸르게 변해가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다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약초를 동원했지만 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약초 주머니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다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지리산 가장 높은 벼랑 끈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에만 자라는 버섯이 있다. 설화 쇠파버섯이라 불리는 그 버섯은 어떤 맹독도 중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지. 그것은 거의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약재였습니다. 훤히 얕은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위험하오. 다미는 그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약초 호미를 허리춤에 꽂고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세찬 눈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오직 자신만이 아는 험한 바위길을 탔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생각하며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바람이 가장 거센 바위 틈에서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설화버섯 몇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얼음꽃처럼 차갑고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캐내어 품 안에 넣고 왔던 길을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헌은 그녀가 돌아왔을 때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희미한 눈으로 눈범벅이 된 채 버섯을 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붉은 뺨은 추위에 얼어붙어 있었지만 두 눈은 결연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한 흙냄새와 함께 탕약이 끓는 냄새가 동굴 안에 퍼졌습니다. 다미는 정성껏 달인 약을 헌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꼬박 하루가 지나자 헌의 열이 기적처럼 내리기 시작했고 검푸르던 상처의 도끼도 옅어졌습니다. 헌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의술을? 다미는 불씨를 돌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궁의 의관이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 산골로 쫓겨나셨지요. 아버님은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은 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원망 대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려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다미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최고의 들을 보아왔던 그였지만 이 이름 없는 산골 처녀의 의술과 담대함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붉은 점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고귀한 인술 연식과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동굴로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찾아왔습니다. 지난 가을 다미가 아이를 살려주었던 그 젊은 어미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반쯤 얼어붙은 몸으로 다미 앞에 쓰러져 절을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의녀님, 마을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역병이 돌아 노인들과 아이들이 최대감댁 외아드님까지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다미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귓가에 호랑이 밥이 되라던 그들의 저주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그들의 흉흉한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몸을 추스르고 앉아있던 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인예는 그들의 잔인함에 갇혀서는 아니되오. 그대의 인옌. 헌은 그녀를 인자함이라 불렀습니다. 평생 화기라 불리던 다미에게 그 말은 천둥처럼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미는 절박하게 매달린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물이 아닌 의원으로 봐주는 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헌의 존중 속에서 자라난 내면의 힘이 마침내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겠습니다. 다미는 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젊은 부부를 따라 눈 덮인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려왔고 길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최대감의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위세 등등했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절망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대감은 외아들의 머리맡에서 넋이 나간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간의 선다미를 보고는 유령이라도 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토록 경멸했던 자신이 직접 산속으로 내쫓았던 불길한 계집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절박한 흐느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미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집안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얼어붙은 최대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감 다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꺼져가는 저 어린 생명 성명이 가엾을 뿐입니다. 다미는 더 이상 최대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하인들에게 당장 찬 바람이 들어오도록 모든 문을 열라고 명했습니다. 물을 끓이시오. 쑥을 태워 집안의 탁한 기운을 몰아내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폈고 가지고 내려온 설화버섯의 뿌리 일부를 갈아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을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수모를 당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직 기운이 남은 자들은 들으시오. 모든 환자들을 이곳으로 모으시오.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고 열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분리하시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붉은 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살기 위해 이 작은 여의사의 지시에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마을 마당은 거대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와 신음 소리, 그리고 물을 끓이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다미는 쉴 새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산에서 배운 대로 약초를 조합해 탕약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역병의 지독한 냄새는 이내 맵고도 향기로운 생강 달이는 냄새와 쌉싸름한 탕약 냄새로 바뀌어 갔습니다. 다미는 꼬박 사흘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녀의 잿빛 한복은 땀과 약물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역병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지리산 골짜기에도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산수유 노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던 마을에는 서툴지만 다시금 사람 사는 소리가 채워졌습니다. 다미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병에서 막 회복한 노인들을 위해 기력을 보충할 약재를 다리고 아이들에게는 면역력을 키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미를 화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붉은 점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은연임이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낡은 초가집은 마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정오였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에 번쩍였고 허리춤의 칼은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궁궐의 정예 금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길가에 엎드려 공포에 떨었습니다. 금군을 이끌던 장수는 마을 마당에서 약초를 빻고 있는 한 사내를 발견하고는 말에서 뛰어내려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덴샤 옥체를 보전하시었나이까 신들을 용서치 마옵소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반쯤 정신을 잃고 엎드려 있는 가운데 다미와 함께 약초를 빻던 그 남루한 선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학자의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가 일어선 순간 온 세상의 무게중심이 그에게로 쏠리는 듯한 압도적인 위엄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이원 자객들을 피해 산속에서 조난당했던 이 나라의 임금 주상 전하였습니다. 가장 경악한 것은 최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외아들을 살려낸 다미에게 마지못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정체 모를 떠돌이라 멸시했던 사내가 지존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전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이원은 차가운 눈으로 최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엄중했습니다. 그대의 죄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죄는 무지로 생명을 경시하고 두려움으로 진실을 외면했으며 그대의 오만한 체면으로 어진 이를 핍박한 것이다. 임금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최대감의 전 재산을 몰수한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재산으로 이 마을의 가난한 백성을 위한 구율소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최대감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대는 그토록 중시하던 체면과 가문을 버리고 그대가 평생토록 천시하던 저 아래 것들의 일을 하며 살 것이다. 이 구율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병자들의 오물을 치우고 약탕기를 닦으며 그대의 어리석음을 평생토록 참회하라. 이는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는 나의 마지막 잡이다. 최대감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이화는 말끔한 용포로 갈아입고 다미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떠돌이 선비가 아닌 한나라의 군주였습니다. 그는 다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는 나의 생명을 구했고 나의 백성들을 구했소. 짐은 그대에게 합당한 영광을 내리고자 하오. 헌은 그녀에게 궁궁으로 함께 갈 것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억울하게 죽은 의관의 신원을 복권시키고 다미를 궁의 정식 의녀로 삼아 최고의 지위와 부귀영화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 곧 지위 높은 귀인이 되어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미는 평생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의 붉은 뺨마저 빛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임금 앞에 조용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허나, 소인의 자리는 궁궐이 아니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지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산은 소인의 집이며 이곳의 약초들은 소인의 가족입니다.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의술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아픈 백성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하께서 세워주실 그 구율소에서 소인은 평생을 아픈 이들과 함께 살고 싶나이다. 헌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나라의 임금이 아닌 그녀에게 생명을 빚진 한 사내로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대의 뜻이 짐의 뜻보다 높고 깊구려. 짐이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소. 임금은 그녀의 뜻대로 마을에 크고 깨끗한 구율소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다미를 위한 아담하고 정갈한 새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 늙은이의 기억 속 마지막 풍경은 이렇습니다. 따사로운 늦봄의 햇살 아래 다미가 새로 지은 구율소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한 푸른빛이 도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침에 좋고 저것은 배앓이에 좋단다. 그녀의 붉은 뺨은 더 이상 흉터나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험한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지리산의 붉은 진달래 꽃집처럼 당당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뺨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왕의 의녀이신 다미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창밖에선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지막 잎새를 흔들고 제 등잔불은
이렇게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붓을 들어 아주 오래된 기억 속의 이야기를 적어 내립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깊은 골짜기 햇볕도 겨우 드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법도와 예절이 산 그림자보다 더 무겁게 사람들을 짓누르던 시절이었지요. 가을이 깊어 볏짚을 얹은 초가집 지붕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릴 무렵 마을 가장자리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다미단이라는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미의 얼굴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커다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에 데인 자국처럼 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화기호괴의 인인이라 부르며 쉬쉬했습니다. 불귀신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는 낙인이었지요. 다미는 그 낙인 때문에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이슬을 머금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빛바랜 잿빛 한복, 치마폭이 젖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묵묵히 뿌리를 캐고 잎을 땄습니다. 마을 장터에 약초를 내다 팔 때도 사람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거나 물건만 받고는 서둘러 돈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어미들은 제 아이의 눈을 가리며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지요.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리는 소리는 칼날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싸늘한 아궁이에 겨우 불을 지필 때면 마을 안쪽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밥 짓는 연기가 다미의 빈 부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저녁은 늘 식은 보리밥 한 덩이와 소금에 절인 무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방 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등잔불 그림자와 문틈으로 스며드는 지리산의 거친 바람 소리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그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겁에 질린 젊은 어미 하나가 포대기에 싼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마저 가빴습니다. 어미는 마을 의원에게 갔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다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방 안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이 아이의 이마를 짚는 순간 그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입술과 귓가를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벽에 매달아 두었던 약초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자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궁에서 일하던 의관이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 산골로 쫓겨난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등지기 전까지 어린 다미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의술과 약초,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에는 귀천이 없단다, 다미야.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다미는 빠르게 말려둔 도라지와 생강, 그리고 이름 모를 뿌리 몇 가지를 꺼내 돌절구에 빻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작은 약탕기에서 진한 약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는 방 안의 냉기를 몰아내고 절망에 빠진 어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습니다. 다미는 정성껏 달인 탕약을 식혀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품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몇 입과 감자 몇 알을 꺼내려 했습니다. 다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저으며 아이에게 덮어줄 말은 천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닫힌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마을의 어른인 최대감이
하인 며칠 거느리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법도와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완고한 유학자였습니다. 한밤중에 부잣집 며느리가 불길한 다미의 초가에 드나드는 것을 본 하인의 고자질을 받은 것이지요. 내년이 감히 최대감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요사스러운 재주로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성한 생명을 더럽히려 드느냐. 저주받은 내년이 어찌 감히 의수를 논한단 말인가. 이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짓이다. 최대감은 다미가 아이에게 먹이려던 남은 약사발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은 탕약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쏟아졌고 아이의 어미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미는 비명을 지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흙바닥에 검게 번져가는 약물 자국과 깨진 사기 조각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을 쥐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한기보다 더 시린 절망이 어린 여의사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그리고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지리산의 봉우리들은 하룻밤 사이에 흰머리가 되었고 살을 내는 듯한 삭풍 쇼풍 이 마을을 울부짖으며 지나갔습니다. 최대감의 질책이 채이치기도 전에 마을에는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혹독한 가뭄이 몇 달간 이어져 우물이 마르고 땅이 쩍쩍 갈라지더니 급기야 정체모를 역병입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른 기침을 콜록이다가 이내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곡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의원은 속수무책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짙게 깔렸습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절박함은 희생양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핏발선 눈이 향한 곳은 마을 가장자리에 불길한 초가 다미의 집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으고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불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당은 눈을 뒤집고 칼춤을 추며 작두에 올랐습니다. 한참이나 괴성을 지르던 무당이 호련 칼끝을 다미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기호구의 인이 재앙을 불렀다. 저 계집의 붉은 점이 산신의 노여움을 사 역기를 불러들인 것이다. 저 불길한 것을 마을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산채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마른 장작에 붙은 불길처럼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 계집을 죽여라, 당장 끌어내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필이면 지리산에 첫눈이 폭설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듯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횃불을 든 성남마을 사람들이 다미의 살인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엉켜 귀를 찢을 듯했습니다. 다미는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깨어 속옷 바람으로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붉은 뺨이 횃불 빛에 일렁이며 더욱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악귀 보듯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최대감이 눈보라를 뚫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추위에 떠는 다미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저 불길한 것을 당장 산속 깊은 곳으로 끌어내다 버려라.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호랑이 밥이 되든 얼어 죽든 내버려 두란 말이다. 다미는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변명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람들의 발길질에 떠밀려 눈밭에 넘어졌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방 안 선반에 있던 작은 약초, 주머니 하나만을 간신히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 어귀까지 끌고 가 깊은 산을 향해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저주 섞인 고함이 그녀의 등 뒤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다미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온몸이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주는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녹아내린 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얇은 옷은 이미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고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붉은 점이 있던 뺨은 이제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희미해지는 눈앞으로 익숙한 바위 틈이 보였습니다. 여름날 약초를 캐다 비를 피하곤 했던 작은 동굴 동쿠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기어 들어갔고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참이나 정신을 잃었던 다미는 지독한 한기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동굴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구석에서 누군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다가 주머니 속 부싯돌을 꺼내 간신히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동굴 안에서 주운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자 희미한 빛이 동굴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동굴 구석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몰아친 눈이 그의 몸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들이 입는 선비의 도포 덮어를 입고 있었는데 흙과 피로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단의 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용의 문양이 새겨진 값비싼 검 한 자루가 눈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사내에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미는 그가 옆구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포를 헤치자 깊게 베인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자객의 칼에 찔린 듯 상처 주변이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다미는 자신을 쫓아낸 마을 사람들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도 자신의 처절한 신세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환자만이 있었습니다. 의원이었던 아버지의 피가 그녀의 몸속에서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얼어붙은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굴 입구에 쌓인 깨끗한 눈을 한 움큼 뭉쳐와 사내의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약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말린 지혈초 지쉐처 몇 잎을 꺼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입에 넣고 잘게 씹었습니다. 거친 약초의 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씹어 으깬 약초를 사내의 상처에 정성껏 덮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었습니다. 그 작은 동굴 안에서 세상에게 버림받은 두 생명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혹독한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밤새도록 꺼져가는 불씨를 살피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사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미는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도 매일 눈을 헤치고 나가 눈 밑에 숨어 있는 나무뿌리 수건을 캐내어 멀건 죽 좌울 쑤었습니다. 사내는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를 간호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두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와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사내가 드디어 긴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흐릿한 시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다미의 얼굴 반쪽을 비췄습니다. 사내의 눈에 그녀의 붉은 점됨, 이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다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또다시 그 혐오 생호와 경멸의 눈빛을 마주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공포 혐오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이에 대한 알 수 없는 고마움 간제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낙인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한 생명의 은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미가 평생 처음 받아보는 한 인간을 향한 순수한 시선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은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이 기거하는 작은 동굴 안은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다미가 구해온 말은 장작이 타닥거리며 불을 피웠고 그 온기는 사내의 상처뿐 아니라 다미의 얼어붙은 마음마저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사내 이원은 다미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기력을 차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미의 붉은 점을 의식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을 돌보는 그녀의 손길과 고요한 눈빛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헌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상처는 아물어가는 듯했으나 칼끝에 묻어있던 독도 이 뒤늦게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불덩이 같은 열에 휩싸였고 상처 주변이 검푸르게 변해가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다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약초를 동원했지만 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약초 주머니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다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지리산 가장 높은 벼랑 끈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에만 자라는 버섯이 있다. 설화 쇠파버섯이라 불리는 그 버섯은 어떤 맹독도 중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지. 그것은 거의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약재였습니다. 훤히 얕은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위험하오. 다미는 그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약초 호미를 허리춤에 꽂고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세찬 눈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오직 자신만이 아는 험한 바위길을 탔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생각하며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바람이 가장 거센 바위 틈에서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설화버섯 몇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얼음꽃처럼 차갑고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캐내어 품 안에 넣고 왔던 길을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헌은 그녀가 돌아왔을 때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희미한 눈으로 눈범벅이 된 채 버섯을 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붉은 뺨은 추위에 얼어붙어 있었지만 두 눈은 결연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한 흙냄새와 함께 탕약이 끓는 냄새가 동굴 안에 퍼졌습니다. 다미는
정성껏 달인 약을 헌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꼬박 하루가 지나자 헌의 열이 기적처럼 내리기 시작했고 검푸르던 상처의 도끼도 옅어졌습니다. 헌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의술을? 다미는 불씨를 돌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궁의 의관이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 산골로 쫓겨나셨지요. 아버님은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은 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원망 대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려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다미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최고어의 들을 보아왔던 그였지만 이 이름 없는 산골 처녀의 의술과 담대함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붉은 점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고귀한 인술 연슛과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동굴로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찾아왔습니다. 지난 가을 다미가 아이를 살려주었던 그 젊은 어미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반쯤 얼어붙은 몸으로 다미 앞에 쓰러져 절을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의녀님, 마을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역병이 돌아 노인들과 아이들이 최대감댁 외아드님까지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다미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귓가에 호랑이 밥이 되라던 그들의 저주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그들의 흉흉한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몸을 추스르고 앉아있던 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인예는 그들의 잔인함에 갇혀서는 아니되오. 그대의 인옌. 헌은 그녀를 인자함이라 불렀습니다. 평생 화기라 불리던 다미에게 그 말은 천둥처럼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미는 절박하게 매달린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물이 아닌 의원으로 봐주는 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헌의 존중 속에서 자라난 내면의 힘이 마침내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겠습니다. 다미는 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젊은 부부를 따라 눈 덮인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려왔고 길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최대감의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위세 등등했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절망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대감은 외아들의 머리맡에서 넋이 나간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간의 선다미를 보고는 유령이라도 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토록 경멸했던 자신이 직접 산속으로 내쫓았던 불길한 계집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절박한 흐느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미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집안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얼어붙은 최대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감 다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꺼져가는 저 어린 생명 성밍이 가엾을 뿐입니다. 다미는 더 이상 최대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하인들에게 당장 찬 바람이 들어오도록 모든 문을 열라고 명했습니다.
물을 끓이시오. 쑥을 태워 집안의 탁한 기운을 몰아내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폈고 가지고 내려온 설화버섯의 뿌리 일부를 갈아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을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수모를 당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직 기운이 남은 자들은 들으시오. 모든 환자들을 이곳으로 모으시오.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고 열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분리하시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붉은 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살기 위해 이 작은 여의사의 지시에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마을 마당은 거대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와 신음 소리, 그리고 물을 끓이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다미는 쉴 새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산에서 배운 대로 약초를 조합해 탕약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역병의 지독한 냄새는 이내 맵고도 향기로운 생강 달이는 냄새와 쌉싸름한 탕약 냄새로 바뀌어 갔습니다. 다미는 꼬박 사흘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녀의 잿빛 한복은 땀과 약물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역병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지리산 골짜기에도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산수유 노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던 마을에는 서툴지만 다시금 사람 사는 소리가 채워졌습니다. 다미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병에서 막 회복한 노인들을 위해 기력을 보충할 약재를 다리고 아이들에게는 면역력을 키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미를 화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붉은 점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은연임이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낡은 초가집은 마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정오였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에 번쩍였고 허리춤의 칼은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궁궐의 정예 금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길가에 엎드려 공포에 떨었습니다. 금군을 이끌던 장수는 마을 마당에서 약초를 빻고 있는 한 사내를 발견하고는 말에서 뛰어내려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덴샤 옥체를 보전하시었나이까 신들을 용서치 마옵소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반쯤 정신을 잃고 엎드려 있는 가운데 다미와 함께 약초를 빻던 그 남루한 선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학자의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가 일어선 순간 온 세상의 무게중심이 그에게로 쏠리는 듯한 압도적인 위엄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이원 자객들을 피해 산속에서 조난당했던 이 나라의 임금 주상 전하였습니다. 가장 경악한 것은 최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외아들을 살려낸 다미에게 마지못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정체 모를 떠돌이라 멸시했던 사내가 지존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전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이원은 차가운 눈으로 최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엄중했습니다. 그대의 죄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죄는 무지로 생명을 경시하고
두려움으로 진실을 외면했으며 그대의 오만한 체면으로 어진 이를 핍박한 것이다. 임금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최대감의 전 재산을 몰수한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재산으로 이 마을의 가난한 백성을 위한 구율소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최대감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대는 그토록 중시하던 체면과 가문을 버리고 그대가 평생토록 천시하던 저 아래 것들의 일을 하며 살 것이다. 이 구율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병자들의 오물을 치우고 약탕기를 닦으며 그대의 어리석음을 평생토록 참회하라. 이는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는 나의 마지막 잡이다. 최대감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이화는 말끔한 용포로 갈아입고 다미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떠돌이 선비가 아닌 한나라의 군주였습니다. 그는 다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는 나의 생명을 구했고 나의 백성들을 구했소. 짐은 그대에게 합당한 영광을 내리고자 하오. 헌은 그녀에게 궁궁으로 함께 갈 것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억울하게 죽은 의관의 신원을 복권시키고 다미를 궁의 정식 의녀로 삼아 최고의 지위와 부귀영화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 곧 지위 높은 귀인이 되어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미는 평생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의 붉은 뺨마저 빛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임금 앞에 조용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허나, 소인의 자리는 궁궐이 아니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지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산은 소인의 집이며 이곳의 약초들은 소인의 가족입니다.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의술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아픈 백성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하께서 세워주실 그 구율소에서 소인은 평생을 아픈 이들과 함께 살고 싶나이다. 허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나라의 임금이 아닌 그녀에게 생명을 빚진 한 사내로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대의 뜻이 짐의 뜻보다 높고 깊구려. 짐이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소. 임금은 그녀의 뜻대로 마을에 크고 깨끗한 구율소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다미를 위한 아담하고 정갈한 새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 늙은이의 기억 속 마지막 풍경은 이렇습니다. 따사로운 늦봄의 햇살 아래 다미가 새로 지은 구율소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한 푸른빛이 도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침에 좋고 저것은 배앓이에 좋단다. 그녀의 붉은 뺨은 더 이상 흉터나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험한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지리산의 붉은 진달래 꽃잎처럼 당당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뺨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왕의 의녀이신 다미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